새누리당 경선 주자들의 패군 임태희, 김문수, 김태호, 안상수, 두둥, 이박 이들이 돌아왔다. 임태희 그 누구인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국회의원 3선했다. MB맨으로 알려져 고용노동부 장관, 대통령실 실장을 지냈고 이번 새누리당 대선 예비 후보에 뛰어든 임태희. 최근 새누리당의 공천비리 사례 내가 접수받겠다며 칼날 세우신 이 양반. 여론조사에서 아직 지지율 1%가 안 된다. 안타까워. 박근혜의 독주로 재미없어 보이는 새누리당 경선, 똘똘 뭉친 비박연대. 그 내막이 궁금하다. 궁금해. 이박의 대표주자 임태희 대선 경선 후보를 만나보자. 네, 비박 3인 주자들이요 오늘부로 모두 경선 복귀를 선언했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임태희 후보와 함께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니 깨끗하게 좀 밀어붙이는가 했더니 경선 복귀를 며칠 만에 또 했습니다. 왜 그렇게 강하게 맨 처음에 황우여 대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맨 처음부터 그게 전제 조건이다, 즉각 물러나라 이런 얘기도 했고, 아까 보니까 박근혜 후보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랬었죠. 예, 그랬었죠. 예. 근데 왜 원하는 거 거의 안 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보니까 세 사람이 같이 하다 보니까 네. 역시 범생들이 앞장선 것 같습니다. 세 사람이라는 건 누구죠? 김문수, 김태호, 네. 임태희 셋이 했었습니다. 셋이서? 예. 그러니까 범생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모범생들. 모범생들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당에 대해서 이거는 명분 있는 거니까 좀 확실하게 하자 네. 하고 출발을 했는데 네. 역시 이제 한쪽에서는 공천 헌금 때문에 당이 어려워지고 네. 또 한쪽에서는 흔히 저희들 세 명이 경선에 참여를 안 하니까 네. 오늘 서울대회를 모처럼 잡아놨는데 네. 이게 반쪽대회가 되게 생겼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방송도 취소하고 그랬죠? 그랬었습니다. 예, 그 방송국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충격도 받고 그랬겠네. 예, 그래가지고 개별적으로 전화도 오고 이러는데 네. 하여튼 이거는 그냥 못 넘어간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저희들이 연대를 하다가 네. 이제 서울대회 자체가 만약에 반쪽대회로 치러지면 네. 이게 또 그래도 저희들이 당을 아끼는 이런 마음이 다 있는 후보들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해서 사실은 막판에 네. 이렇게들 양보들을 이제 한 거죠.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좀 이러한 문제를 좀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에서 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접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하기 때문에 나갔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왔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갔다가 사랑하기 때문에 들어왔다. 근데 아까 신율 우리 교수도 이야기하기에 황우여 전 그 당시 원내대표요. 이분한테 물러나가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당연히 그 당시에 당대표격인 비대위 위원장이었던 박근혜 후보가 물러나야 돼. 그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황우여 원내대표 물러나는, 황우여 지금 현 당대표 물러나는 쪽으로 이게 더 힘이 그쪽에 치중한 것,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게 이제 내막을 조금 알면, 사실은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텐데. 그 내막이 뭡니까? 그렇죠. 이해 좀 시켜주십시오. 우선 뭐냐면 이건 공천에 돈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공천, 아마 뇌물이죠. 매간 매직이죠. 그렇죠. 매간 매직인데, 그러면 이런 사건을 두고 해결을 하는데, 이 엄청난 사건을 해결하는데 그냥 당 체제가 그냥 평시처럼 유지되냐 하는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디도스 사건 기억하시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이죠. 그렇죠. 디도스 사건 그거를 새누리당에서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국민들로부터 새누리당에 대한 실망감을 엄청 준 거죠. 그 조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도스 사건보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민들이 보시기엔 이 매간 매직, 공천 이 뇌물 사건이 저보다는 더 큰 사건이에요. 근데 이 디도스 사건 때 그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물러나고 최고위원들이 다 물러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박근혜 당시에 이제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단 말이에요. 사실 당대표 격이죠,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당대표보다 훨씬 세죠. 훨씬 세죠. 사실은 모든 권한을 다 주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했기 때문에 그때보다 더 심각한 이 사정이 터졌을 때는 황우여 대표가 이거에 직접 관련이 있든 없든
어떻든 물러나고 당을 비상한 체제로 꾸려서 이거 수습해야 된다. 책임은 그 뒤에 문제죠. 현 당 대표가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상징성 있게 물러나라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수습을 어떻든 국민들께 빨리빨리 책임지고 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황운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 그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시절에 어떻든 원내대표를 지냈고 또 그동안에 이제 보면은 이 당을 그 이제 이 박근혜 이제 체제의 이제 대표를 하시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공천심사위원회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 정말 중립적인 인사가 맡아갖고 이 문제 수습해야 된다 하는 이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요건 시간이 좀 걸린단 말이에요. 예, 시간이 걸리고 당장 이제 오늘 있었던 그 서울 그 합동연설에는 이제 당장 오늘 그 반쪽 대회를 할 거냐 말 거냐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문제가 걸려서 저희들이 이게 주장은 앞으로 시간을 가지고 더 하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당의 경선 자체를 파행으로 끌고 가는 거는 또 적절치 않다. 이게 책임 있는 후보들 이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까 얘기한 범생의 자세로 돌아갔네요. 범생. 모범생의 자세. 그죠? 뭐 신사의 그렇다고 도를 했습니다. 예. 악랄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모습에서 좀 벗어나서 얘들이 결국은 안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인데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검찰 수사 이런 진행 과정에 따라서 이건 계속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당연하죠. 이건 이건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저는 만약에 이 문제가 진짜 사실로 드러나면 저는 앞으로 연말에 무슨 낯으로 국민들한테 정권 재창출시켜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 정도로 이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사실 들켜서 죄지 그동안 공천 이거에 공천 헌금이라는 단어도 그렇고요. 개인이 먹은 매간 매직 이런 경우도 사실은 들켜서 이번에 이렇게 나온 거지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국회의원 4선 하셨으니까 솔직히 알고 계셨죠. 3선 했는데요. 3선 했습니까? 제가 지방의원 공천을 지금 19대 아닙니까? 16, 17, 18, 19. 저 19대 때 출마를 안 했으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아니시군요. 제가 이제 지방의원 공천심사위원회 활동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보니까 어떻든 정치권에 들여오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방법을 가르쳐요. 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여튼 공천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 공천을 받아야 어떻든 되니까. 그래야 뭐 선거를 치를 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 이제 문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접근하는 방법도 기가 막힙니다. 그 상상을 진짜 초월할 정도로 이렇게 접근하는데 그거를 결국은 딱 정리하고 거리를 둔다는 거는 굉장한 거는 이 노력이 필요하고 도가 자기 원칙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정말 굉장한 자기 원칙이 우리 필요합니다. 실장님이 직접 돈 다 거절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데. 저 그런 적도 있고 예를 들면 그 주상복합에 살면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개지 않습니까? 하여튼 기가 막히게 접근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뭐 누구가 실세다.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하면은 확률이 높다.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부탁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방해하지 말아달라고도 부탁하고. 보면은 하여튼 상상을 초월합니다. 날 도와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제발 방해만 하지 말아달라. 입만 좀 가만히 있어다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저희가 중히 생각하는 거는 이러한 거를 뿌리 뽑지 못하면 새누리당이 아니죠. 새자를 붙일 수가 없죠. 헛누리당이 돼버리죠. 뭐 하여튼 참 이름이 무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정말 공천과 관련된 각종 제기되는 의혹 털자. 그리고 공천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책임자들 다 책임지자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역시 또 시간이 걸려요. 이게 경선하고 이걸 붙잡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 경선을 이제 치르면서 어쨌든 이 문제는 다뤄나가자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도 단순히 이번에 그 두 분이죠. 관련된 부분.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 하더라도 두 분의 처벌에 뭐 탈당하고 뭐 지금 어떻게 보면 당에서 출당 조치하고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정리하면 안 되고 그 지금 말한 뿌리. 그렇죠.
그 근본적인 뿌리를 제거하는 그렇습니다. 쪽으로 예.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야지 새누리당한테 희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 희망이.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만약에 대통령 방법이요. 되신다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대통령 되시면 또 우리 실장님 친한 사람들도 이렇게 막 또 해줄 거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그렇게 제가 보이죠. 네. 그래서 이제 주장을 하나 했어요. 네. 우선 국회의원 선거 끝났으니까 네. 곧 2년 후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네. 지방선거 하면 또 기초의원 또 기초단체장 광역단. 이거 광역도 마찬가지고 네. 이제 공천이 아마 그 경쟁이 엄청 치열하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네. 주민들의 경우 동네에서 다 아는데 네. 거기에 뭐 누구는 무슨 당 누구는 무슨 당 하는 게 사실은 선거 때 빼놓고는 별 관련이 없거든요. 지역 주민 심부름 잘하면 되지 무슨 거기에 당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는 다음 선거부터 제가 대통령 되면 이 문제 폐지하겠습니다. 네. 예, 기초단체장, 기초단체 의원. 근데 이제 그거를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갖는 거를 그렇죠. 그 얘기도 과거에 나왔었는데 그지 그건 굳이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그랬었죠. 저도 처음에는 네. 이걸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공천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예를 들어서 동네 건달 같은 사람들이 네. 이거 하겠다고 그러고선 진짜 괜찮은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한테 양보하시오. 그건 사실 이거 보호하기 어렵거든요. 네. 근데 실제 이제 이게 벌써 한 몇 차 이렇게 한 5차, 6차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 동네에서 할 만한 사람들 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지방의원을 하려고 생각하면 그런 정도 버텨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이겨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폐지하는 게 옳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생각이 바뀌었군요.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뭐, 어떻게 보면 각 구에 봉사하는 행정직 관료 출신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많이 해야죠. 예. 그러고 진짜 거꾸로 그렇죠. 동네 건달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의 경우에도 이거죠. 원래는 국회의원들 공천권을 주민들한테 돌려준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국민 그냥 경선으로 이렇게 공천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정해놨어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새누리당은 그렇게 이걸 안 했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 여러 가지 흔히 얘기해서 물갈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필요하다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원칙에 의해서 당신 물러나야 되고 어떤 원칙에 의해서 경선은 이런 사람들을 붙였다 하는 거는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됩니다. 납득하게. 그렇죠. 근데 이번에 공천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아주 납득하기 어렵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결과를 많이 아마 이제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공천에 불만이 많았었어요. 그죠. 예. 매번 뭐 안 된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자, 현역 그렇습니다. 의원이라 네. 현기한 의원 이번에 제명이 결정됐어요. 예. 만약에 이 사람들이 무죄라면 지금 두 분 다 돈을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분들이 무죄라면은 제명 이렇게 너무 섣부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출당, 이제 어떻게 보면 제명인데 당에서. 네, 출당. 당 입장에서는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그건 최소한의 조치라고 생각해요. 네. 예, 최소한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근거해서 검찰 수사라 법원의 판결 끝까지 기다려야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는 법칙에 그런데 의해서. 정치는 네. 또 법만 따라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네. 떳떳하면 나가서 이제 일종의 누명이라면 네. 그걸 벗고 들어와라. 네. 이거죠. 예. 지금의 그 의원, 삼선 의원의 감각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중간에 배달 사고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사건 좀 그거 저 예단하는 건 어려워요. 이게 아. 하도 왜냐면,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예, 그 문제는 진짜 검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모 씨 수행비서가 코리아나 호텔에서 만나는 것만 하고 돈 주는 것만 봤으면 빼도 박도 못 하는데, 그죠? 그렇죠. 거기서 보지를 못하고 가버렸으니까, 예. 이건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검찰에서 이런 사건들을 워낙 많이 다뤄보니까 뭐 중간에 그 비었다고 해가지고 검찰이 그 밝히지 못한다 하는 거는 그건 의지의 문제지. 제가 볼 때는 검찰에 저는 노력에 달렸다고 봅니다. 아,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회의원들 핸드폰 한 두세 개 되지 않습니까? 핸드폰이요? 네. 핸드폰은 뭐 수행비서들 거 쓰기도 하고 해서 네. 예, 그래 하나만 갖고 쓰는 사람 드물 겁니다. 드물죠. 예. 근데 현기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나는 하나다. 예.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기자들이나 우리가 국회의원 보면은 항상 뭐 한 두 개는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있는데. 그죠? 맞죠? 왜냐면 공식 핸드폰에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그 전화를 계속 받아야 되니까 그 하다 보면은 또 새로 전화해야 될 때 못하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한 예비 전화를 쓰는 경우가 그렇죠. 많죠. 예비 전화 당연히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부인이나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전화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 전화는 이거는 개인 걸 딱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언론사 인터뷰도 가끔 하려면 그렇죠. 전화를 또 발신 전용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언론사 인터뷰하면 10분, 20분씩 해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기자들하고 얘기할 때 엄청날 때 그때 발신 전용으로 해서 해야죠. 일반 전화하면 뭐 인터뷰 못 하죠. 상식적으로 한 개만 갖고 있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 이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면서 박근혜 후보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당에서 이렇게 지나치면서 만나세요. 그리고 우리 실장님은 항상 얼굴이 이렇게 스마일 얼굴이시지 않습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 비판해 본 적도 지금 처음이시죠? 제가 알기로 그러는데요. 네, 제가 하는 거는 저는 그랬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은 안 하겠다. 그러나 뭔가 근거도 있고 건강한 비판을 해야 된다. 왜냐면 건강한 비판을 해야 이거는 제대로 사실은 올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문제제기입니다. 제가 어떤 정말 이 근거 없는 인신공격은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판은 사실은 아픈 거고, 정말 이거는 이 뜨끔한 거고, 이제 진짜 근거 없는 비방은 섭섭하겠죠. 과거에 친하셨죠? 그럼요. 우리 임 실장님 싫어하는 분은 본 적이 없어가지고 박근혜 후보도 분명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모시고 일도 했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막 어찌됐든 비난이든 비판이든 근거가 있든 없든 이렇게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러면 딱 마주치면 어떡합니까? 좀 이제 썩소라 그럽니까? 좀 어색할 텐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러면 거짓말이죠. 아무래도 좀 이 개면적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러나 이거는 분명하게 그 개인적인 어떤 이런 동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국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거쳐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이번 일로 인하여 반사 이익을 민주당이나 안철수 원장이 이런 사람 쪽에서 훨씬 더 반사 이익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 됐든 뭐 안 받는다고 볼 수가 없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어떻든 이 사안을 또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걸 정말 비상한 각오로 이걸 계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이런 그 불법 어떤 그 매간매직의 행태나 국민들의 불신을 살 만한 정치권의 어떤 이런 악습 같은 거를 이거로 인해서 뭔가 좀 확실하게 뿌리 뽑는 계기를 삼는다 그러면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지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서 저희가 그 3인이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걱정했던 거는 당이 이렇게 위기인데 이걸 위기로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더 위기다 이게.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않는 걸 더 위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럼 정권 재창출에 일단 빨간등이 온 걸로 보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경선이 끝났단 말입니다. 경선이 끝났는데 이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 저는 굉장히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치명타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선에 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좀 늦추자. 그렇죠. 좀 잠정 중단을 하자. 그리고 검찰이 빨리 이걸 조사해달라고 그러자. 왜? 자료가 굉장히 충실하게 붙어있다 이거예요. 하여튼 올림픽 때문에도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수들이 너무 잘하니까 기대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뭐 펜싱, 권총 이거 선진국의 완전히 그 주 종목에서 금메달 막 딸 때 옛날에는 우리 권투 뭐 레슬링 이런 거에서 됐는데. 저도 제가 배구협회장인데 이번에 지난번에 올림픽 못 나갔다가 이번에 올림픽 나가서 8강 진출을 했어요. 그 세계 최강 수준의 브라질도 이기고 올라갔는데. 저도 사실은 저에 대한 뉴스 나오면 돌리고 스포츠 뉴스를 볼 정도니까 국민들이 어떠시겠어요? 축구. 런던. 그 축구. 축구 같은 경선을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축구 같은 경선. 축구 같은 경선. 그렇습니다. 연장전 전반, 연장전 후반, 마지막 승부차기로 결정돼. 이거 기가 막혔어요. 정말 축구 같은 경선을 저도 하고 싶었습니다. 축구 같은 경선. 이거 좋습니다.
얘기됩니다. 이번에 영국하고 붙은 기가 막혔죠. 예, 이 축구 같은 경선, 야 이런 정치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페어 플레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공정한 그렇죠. 룰로. 그렇습니다. 그런 경선. 예. 아주 모양새 좋습니다. 지금 그 외교 정책 가지고도 말이 많지 않습니까? 중국 외교가 외교에 대해서 김영환 고문 막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저 밀린 신문들 이제 다 읽으면서 지난주가 왔다 다 읽으면서 그 부분 읽을 때 막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존감이 막 무너지더라고요. 이런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 외교 정책 여기에 대한 좀 저도 사실 중국에 그 나름대로 이제 이 비공식 어떤 이런 요청도 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그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명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이런 고문 같은 게 사실이라면 저는 이 문제는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중국도 세계 지도 국가로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 진짜 문제가 된다는 것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다 하고 중국에 대해서 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기회 있으면 할 겁니다. 우리나라도 수십 년 전에 고문이 있었죠. 그렇죠. 박종철 고문 사건, 여러 가지 고문 사건. 지금은 검찰 관계자들 만나도 지금은 전혀 없다. 그렇게 해서 참 이번 기회에도 그동안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런 거는 완전히 제거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건 외교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진상이 어떤지를 이건 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요. 별 죄도 안 졌는데 인권운동한 죄는 그 죄로 정기 고문 받고 이건 난 수치라고 봐요. 대한민국. 그죠? 정부의 수치에 대한민국 정부. 그렇죠. 이게 이제 중국의 여러 가지 인권 수준이 조금 아마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국도 어떤 세계 지도 국가면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거는 이 지도 국가의 세계적인 지도 국가의 어떤 강대국의 그 위상에 맞는 인권 수준도 갖춰야 된다 하는 점을 전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향후 외교도 외교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에 너무 상처를 주는 그럼요. 이런 말은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 얘기 못하면 그건 외교가 아니죠. 지금 그 주택 가격 떨어져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국민들 제가 제일 궁금한 것만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대본에는 없지만 이 주택 정책이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고요. 지금 금융기관이 부실할 염려가 있고요. 지금 주택 자체 빚이 50%였던 사람들이 막 70%, 80%로 가는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거 정말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미국에서 몇 년 전에 그 서브프라임 사태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모기지로.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사실 우리는 더 심각하게 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실제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니까. 자산 자체가 완전히 쪼그라드는 거니까. 이제 은행이 이제 그러면은 부실 자산이 생겨나고 그럼 대출 제대로 못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악순환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지금 비상해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해요. 어떤 대책이 필요하냐? 어떤 대책이요? 지금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현금을 융통을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하우스 푸어들이 많거든요. 그 부분 포함해서 주택 가격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는 이거는 집을 안 가지신 분들도 얼핏 보면 그동안 배 아팠다가 좀 고소하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건 다 같이 공멸하는 길이에요.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제 전체가 안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은행에서도 그렇고 이 주택의 대출을 좀 바꿀 수 있는 아니면은 주택을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빨리 처분을 하는데 처분하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주택이 더 급하게 떨어지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사는 겁니다. 사서 나중에 그 사람한테 다시 빌려주고 다시 사서. 그렇죠.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든가. 그래서 우리 물건에 보면 왜 조금 전문 용어긴 한데 물건을 산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시 빌려주는 거거든요.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면 다시 이걸 살 수 있는 권한을 준다 이 말이죠. 같은 가격에. 그렇죠. 그리고 절의 이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세일 앤 리스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 리스. 예, 리스. 이제 그런 유형의 제도로 이거를 저는 대응해야 된다고. 네, 예. 쫓아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아, 그 새로운 정책의 얘기가 그렇죠. 나와요. 예. 국가가 이거 돈 필요하면 채권 좀 발행해야 되겠네요. 채권도 발행하고 필요하면 네. 우리 국가적으로 가령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연기금이 이제 있는데 네. 연기금을 가지고 해외에서 네. 엄청나게 부동산 투자를 해요, 실제로. 네. 예. 근데 해외에서 해가지고 손실 볼 수도 있죠. 손실 볼 수도 있는데 네. 국내 경제가 다 망가져가지고 죄다 연기금이 이제 그 대상자가 되면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서민들이 전부 연기금 대상자 될 텐데. 그 연기금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제가 볼 때는 그거를 지금 아이디어 아주 좋으신데. 아이디어를 그래서 제가 좀 다듬고 있습니다. 예. 아, 예. 그거 정말 좋은데. 예, 예. 아, 대통령이 되시면 그거 확실히 잘하실 수 그렇죠. 있죠. 이제 그럼 이런 네.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는 5억짜리 집에 네. 3억은 자기 돈에 2억을 대출 얻었다. 네. 그럼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이 집이 5억이면 약간 이제 내려가죠. 한 4억에 사요. 그럼 대출 갚고 네. 나머지는 자기 현금을 확보하면서 이거를 이제 리스를 얻는단 말이에요. 임대를 한다 이거죠. 네. 임대. 그 집에서 현금이 확보가 쫓아내는 건 아니고. 그렇죠. 네. 그러다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나아주면 그거 돈에 다시 사고. 살 수도 있고 네. 그런 제도를 도입하자 이거죠. 모 드라마에서 정치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다. 국민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해야 되는 거다. 네. 예, 솔직한 것도 솔직한 거지만. 자,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좀 듣고 싶은 얘기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외교정책 듣고 싶은 얘기 했고요. 네. 주택정책 듣고 싶은 얘기 제가 급한 건 물어봤습니다. 네. 예, 또 한 말씀 마지막에. 지금 정치가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께 요 카메라 아마 보시고요. 실망스러우실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도대체 저희들끼리 싸우고 저희들만 관심 있는 이슈 가지고 논쟁하지 국민들 생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정치 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출마를 했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하루하루 살면서 부딪히시는 문제, 그러나 이 개인이 해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런 문제를 정치가 앞장서서 정부가 제도 만들어서 좀 해결하도록 하고 또 정치는 국민들께서 또 힘들어하는 사항들 찾아서 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책을 내놓고 정말 만약에 해결을 못하면 정치는 그 어려움을 함께 겪기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정치 변화를 제가 앞장서 주도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빨리 활기차게 있으면 돈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 수 있도록 정책 개발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말씀인데 과거엔 다 허리띠 졸라매자고 그랬거든요. 네. 지금은 써야 됩니다. 부자 있을 대기업 사람들. 돈 쓰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 돈 쓰면 애국자 취급해야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앞으로 잘하셔야 됩니다. 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맛있는 거 나중에 몰래 숨겨놨다 먹으려고요. 숨겨뒀다가 형제들에게 뺏기거나 썩어서 낭패 본 일이 많았습니다. 그냥 빨리 먹을 걸 이렇게 항상 후회했지요. 예, 돈도요, 있을 때 써셔야 됩니다. 병들고 죽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